스캠 코인 사태 뉴스 먼저 전달드립니다. 신천지 출신의 청년패의 사기 코인의 얼굴 마담이었던 박성호 국힘당 예비 후보자가 공천에서 아웃되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청년 영입 인재로 오인되고 있는 공천 신청자 1인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부적격 의결을 했다. 이번 은현장 장사의 신 사태의 여파로 청년페이 코인과 관련된 사기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고, 그 여파로 국힘당에서 부적절한 의혹에 대한 대중의 소리를 반영한 결과인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신천지 출신의 박성호는 끝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의혹은 전면 부인하였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박성호는 국회가 아니라 곧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결정의 성과는 DC 인사이드 장사의 신 갤러리의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소식은 현재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주제인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불화설과 이강인 인성 문제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협회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중의 화살이 축구협회장인 정몽규를 향해서 맹렬하게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몽규를 비호하기 위해서 던진 미끼가 이강인이 아닌가, 이 협회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요. 대중의 입장에서 사건 처리의 우선순위를 짚어보자면 제일 먼저 정몽규를 협회장 직위에서 박탈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여담이지만 현재 정몽규는 이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업무상 배임이고요. 정몽규가 작금의 사태에서 충격을 받은 것인지 처음으로 5차 임원회의에 불참을 했다라고 합니다.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결론은 정몽규의 사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어질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정몽규님께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몽규의 사태가 처리된 후에는 이제 원칙과 절차를 갖춰서 클린스만의 경질이 이어져야 하고, 경질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죠. 여기서 문제는 위약금입니다. 클린스만이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위반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잦은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오전 근무만 하는 등의 근무 태만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요. 경질의 원인은 한국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클린스만이 자격 조건이 미달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처벌성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클린스만의 위약금이 이제 7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위약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2016년에도 이제 클린스만이 미국 국대감독에서 경질을 당했을 때가 있는데, 이때 위약금이 620만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클린스만에게 이 위약금을 지불했다는 거죠. 한화로는 약 82억 원입니다. 어쨌든 클린스만의 경질이 두 번째 스텝일 것이고, 이것이 완료된 후에 이제 이강인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강인이 인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제 실력이 대단한 선수인 분명하고, 또 과연 손흥민이 이강인을 싫어하는가?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봤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강인이 언론에 보도됐듯이 그런 심각한, 아직 픽스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강인이 폭력을 휘둘렀는지, 선배들한테 쌍욕을 했는지, 진짜로 손흥민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날렸는지, 그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엇갈린 상황 진술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강인에게 집중이 돼서 이제 난장판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정몽규 회장과 또 축구협회라는 겁니다. 자꾸 오해를 키우는 방향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또 집중이 이제 이강인 쪽으로 분산되기를 바라는 입장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정몽규 사태와 클린스만 경질이 우선이다. 손흥민을 건드렸다라는 것에 대한 단죄는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에 또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2부 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가 직접 들었다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썰. 경기 전날 저녁 먹기 전 탁구를 치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저녁 먹고 다시 탁구 치러 가려고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고 한다. 손흥민이 밥 먹고 미팅 좀 간단하게 하자고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이때 탁구 인원들이 쌩까고 탁구를 치러 가버렸다. 고참들이 탁구 치러 간 애들 불러오라 했고 막내가 얘네를 불러왔다. 고참들은 못 들었는 거냐? 말 못 들었냐고 언성을 높였는데 탁구 인원들은 못 들었는데요. 시전. 장난하냐? 니들만 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혼내는데 탁구 인원 중 한 명이 못 들은 걸 못 들었다 하지 그럼 뭐라 하냐면서 대들었다. 고참 몇 명이 일어나 소리치면서 그들을 붙잡았고 그걸 격하게 뿌리치면서 살짝 몸싸움이 일어날 뻔한 것. 손흥민은 급하게 말린 누나 중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한 선수 몸에 짓눌렸다고 한다. 손흥민이 이강인을 제외시키라 했다는 썰이 도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탁구 사건뿐만 아니라 그간 훈련에 있어서 쌓였던 게 많았던 고참들이 코치진에게 팀워크를 해치는 이강인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어필했는데 회의 와중 손흥민이 그건 절대 안 된다. 저 나이에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품어줘야 한다. 실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손흥민 본인도 화가 났겠지만 다음 경기를 위해서 직접 사과하고 화해시켰다고 한다. 현재 이강인에 맞춰져 있는 초점을 다시 정명규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자. 오늘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4가지 주체로 나눴었고 그 뿌리는 제도권이라고 이제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도권에서 관리 감독 역할만 철저히 해도 증권사랑 기업의 불법 행위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도권에 해당하는 금감원이랑 거래소랑 금융위 등이 이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금융기술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흉은 제도권이고 이제 그들이 뿌리라고 말한 이유죠. 가끔 불법 행위의 정도가 심각해서 외부에 의해서 발각이 되거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에도 김앤장이라는 강력한 쿠션이 존재함으로써 불법의 주체는 결과적으로 치명타를 전혀 입지 않는다. 증권사가 부실 기업을 사기로 상장을 시키고 대기업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중복 상장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 때리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가치는 희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제도권이 허용하고 또 김앤장이 보호를 해주는 시스템이 후진적인 한국 금융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위 경제 관료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위 경제 관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등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고위 경제 관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리더이자 엘리트이자 슈퍼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지에 전혀 타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단지 타이틀이 바뀔 뿐이고 늘 한국 금융은 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이 사람들은 경제 관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김앤장 소속이 되기도 하고 대기업의 사회이사가 되기도 하고 또 증권사 임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라고 하죠. 대부분의 고위 경제 관료들이 비슷할 것이고요. 오늘은 현직 국무총리인 한덕수를 예로 여의도 회전문 인사의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과 횡으로 나누어서 횡으로는 정권이 바뀌는 동안 한덕수의 포지션 변화를 볼 것이고 종으로는 관직을 넘어서 기업과 법률사무소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포지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권의 변화에 따른 행보를 보면은 여기서 핵심은 정권 교체가 되든지 말든지 모피아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1993년 문민정부의 김영삼 정권 때 한덕수는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그리고 특허청장 등 5가지 요직을 지냈고요. 1998년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 때는 한덕수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등 4가지 관직을 수행했고요. 2004년 참여정부 노무현 때는 드디어 장관급으로 등극을 합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38대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하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합 중국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는 한 템포 쉬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다른 직종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바로 지금이죠. 다시 48대 국무총리로 활약 중이다. 이와 같이 초고위층 관료들에게는 임기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한정된 초고위층 인재풀에서 그냥 가져다 쓸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초고위층 관료들은 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 옮겨 다니긴 하지만 결국 요직에 머물러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가 2007년 노무현 때도 국무총리를 하고 15년 뒤인 윤석열 때도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관료를 잠시 쉬기도 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잠깐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동해서 고문 역할을 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 이때는 경제 관료들을 학계에서 중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돌아가서 또 고문을 맡습니다. 동시에 S51의 사회이사도 역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가 와서 국무총리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위 관료에서 법률사무소로 그리고 다시 고위 관료로 그 다음에는 사기업으로 타이틀만 바뀌고 또 역할의 변화가 있었던 것 뿐이지 늘 한국 금융계에 머물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한국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 정계와 결탁을 해서 선출된 정치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했을 것인가? 당연히 후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를 해임하자라는 건의가 되었으나 가결이 되어서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해임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한덕수 총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금융계의 클린스만이라는 거죠. 그것도 몇십 년 동안. 한국 금융의 선진화보다는 카르텔 형성을 통해서 소수 여의도 세력들의 이익에 더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비단 한덕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 경제 관료들은 어차피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죠. 경제부 총리이자 전 국무총리였던 추경호도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매 보수 정권마다 관료로서 맹활약을 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20대와 21대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죠. 그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여의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슈퍼파워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